부럽다라고 하면 나를 좋아하거나 내 편이 돼줄 사람은 나도 그 능력 혹은 그걸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질투하면 알 수가 없어요. 부럽다라고 하면 내 편 아니면 나 싫어하는 사람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럽다고 해야 되죠. 어쨌든 인생은 너무 길어요. 장기전이라는 생각을 꼭 해보셔라. 두 번째로는 굉장히 오래 일하실 수밖에 없게 돼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또래들만 만나는 거 되게 위험해요. 나와 다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싫어 라고 무작정 밀어내지 마시고. 자, 교수님 이번에 또 신간 따끈따끈한 책 출간하셨길래 제가 또 출판사 감사합니다. 담당자분에게 교수님 빨리 인터뷰하고 싶다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부의 심리학 요 책 출간하셔서 뭐 오늘 긴 이야기 하겠지만 혹시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이게 다른 분도 아니고 지금 우리 김 작가님 앞에서 부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정말. 전 부를 인터뷰하는 사람입니다. 네네네. 제가 친구가 부의 심리학이라는 책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부하다 할 때 부냐 임마 이러면서 저를 놀렸는데 이제 부자 되는 법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돈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돈 걱정 때문에 너무 힘들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 또 모으느냐 그 과정에서 그냥 돈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니까. 맞아요. 그래서 돈을 조금 그렇다고 너무 초월한다. 이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돈 싫어하세요? 엄청 좋아하죠. 그렇죠. 저도 돈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돈, 하지만 또 노예가 되면 안 되고 옆에 잘 데리고 다니면서 이 돈이라는 녀석을 좀 잘 관리하면서 우리 너무 힘들지 않게 조금씩 그래도 돈으로부터 우리가 돈의 좋은 측면을 잘 활용하고 돈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좀 덜 참견하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그렇죠. 네네. 그런 이야기가 안 그래도 프롤로그에 좀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재미로 한 가지 여쭤보면 심리학자 중에 부자인 사람은 분명 본 적이 없다. 요 코멘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심리가 반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들 공감할 텐데 심리학자 중에 부자가 없는 거는 뭔가 심리학자면 투자에 잘하는데 유리한 어쨌든 투자의 반이 심리라고 하니까 유리할 텐데 뭐가 없길래 실제로 심리학자 중에 부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심리학자가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왜 경제학자 부자 별로 없잖아요, 또.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도 약간 미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결정의 순간에서 도와드릴 수는 있어도 그 결정을 본인이 또 잘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농담으로 그럽니다. 제 주위에 또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당신들만큼 몸 건강에 안 좋은 사람들이 없다. 의사 선생님한테 너 왜 의사 됐어? 라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 아픈 거 잘 도와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학자들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지들이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 좀 도와드리려고. 자, 이 책에 돈은 인간의 민낯을 가장 잘 보여준 두구라는 코멘트가 있던데 이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잖아요. 그 실험을 할 때 지금까지 심리학자들, 특히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왔던 재료가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1억 원 딸 확률이 100%인 게임. 그 게임 A, 게임 B는 1억 원 딸 확률이 89%, 5억 원 딸 확률이 10%, 나머지 1%는 꽝. 자, 그럼 게임 A는 1억 원 딸 확률 100%, 게임 B는 1억 원 딸 확률 89%, 5억 원 딸 확률 10%, 꽝 1%. A와 B 중에 돈 들어간 게임이죠. 뭐 하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한다면. 뭐 하실래요? 안정지향적인 분은 앞에 걸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은? 두 번째를 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취향이나 이런 게 돈으로 굉장히 잘 계산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동일한 돈이라도 1조 원 딸 확률 100%. 100%요? 게임 A 1조 원 딸 B 안 확률 들을게요. 100%. 그렇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게임 A 100만 원 딸 확률 100%, 게임 B 100만 원 89%, 500만 원 10%, 꽝 1%. 이러면 초등학생도 B 가요, 우리나라는. 되게 재밌는 건 여기서 문화 차이도 있어요. A와 B를 고르는 비율에. 개인차도 있죠. 그러니까 민낯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는 민낯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 사람의 약간 추한 면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가지고 있는 속사정이나 속셈, 속마음을 들여다보기 되게 좋은 게 돈으로 환산하고 하면 왜냐면 돈이 밸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잖아요. 물론 그 유일한 기준이 되면 안 되지만 그래서 돈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치평가라는 측면에서 돈이 세상의 다양한 가치를 동일한 척도상에서 평가해 준다는 점이 이제 굉장히 편리하다는 문구가 책에 있던데 그게 어떤 부작용을 낳을까요? 그게 이제 책에서도 이제 과거에 어떤 사람 물고기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고기 가져와서 이거를 서로 교환할 때 그 중간 척도로 이제 돈이 이제 좌우한 거잖아요. 문제는 돈은 굉장히
편리한 가치 판단의 기준, 잣대로 활용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돈으로 환산되면 안 되는 것들도 우리가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에 대한 얘기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살에 관련된 통계 우리 참 속상하잖아요. 가슴 아프고. 근데 심지어 자살하는 분들을 경제적인 효과로 연간 몇 조의 손실이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약간이 아니죠. 굉장히 황당하죠. 그걸 또 그렇게까지?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올림픽 개최하면 경제 효과 얼마. 맞아. 그렇죠. 그 다음에 월드컵 뭐 4강 간 거 경제 효과 얼마. 되게 재밌는 건 그냥 월드컵 때 재밌게 놀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뿌듯했고 행복했던 기억이죠. 행복했던 기억에 5천 원짜리와 만 원짜리, 그 다음에 뭐 10만 원짜리 차이가 있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가치 판단과 가치를 비교하는 기준이긴 하지만 돈이라는 잣대만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좋지 않죠. 이러면 굉장히 우울해지죠. 우리 사회가 특히 한국 사회가 모든 것들이 특히 화폐화되어 있다라는 표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왜 우리 건축 하시는 유현중 교수님 그런 얘기 하시죠. 아파트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가 화폐화되어 있는 게 문제다. 이거 참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자 입장으로. 아파트가 어느 동네에 A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B 지역에 있는 아파트. 이러면 사람들이 이거 얼마? 이거 얼마? 근데 그렇게 쉽게 판단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A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더 비싸다 하더라도 B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더 행복하고 심지어 더 장수하는 거 얼마든지 패턴들이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건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과 돈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우리 생각보다는 밀접한 관련이 없어요. 물론 없으면 괴롭지만.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그 가치들을 돈으로 쉬우니까 숫자니까 편하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매번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왔어요. 카메라 좋은 게 더 생겼어요. 저거 얼마짜리지?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지냐면 카메라로 좋은 장면을 찍고 저 카메라를 두고 멋진 곳에 가서 정말 행복하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굉장히 좋은 거고요.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돈만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있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이 책에서 돈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쓰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난 외에 돈은 어떤 고통을 줄까요? 책에서 뭐 불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책에서 어떤 책이든 중간중간에 조금씩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돈은 불안 완화제지 행복 촉진제는 아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별로 쓸 일이 없어도 지갑에 현금이 좀 두둑하거나 아니면 은행 잔고가 좀 꽤 있으면 마음 편하죠. 편하죠. 예. 아무것도 안 사도 마음 편해요. 그렇죠. 예전에 저는 이렇게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명품이 없으니까 명품 매장에 뭐 여자친구랑 쇼핑을 가든 뭘 사주기 위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돈이 좀 있고 난 다음에는 들어가서 안 사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나는 살 수 있으니까. 내내 돈이 좀 없을 때는 이미 들어가는 것부터가 좀 싫고 불안하고. 들어갔을 때도 뭔가 직원이 나한테 직원은 그냥 똑같을 수도 있는데 나한테 뭔가 눈치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자격지심이 피해의식? 그런 게 스스로 작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이게 돈이 없었을 때와 돈이 있었을 때를 모두 다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건 지금 여자친구가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자친구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살 차이 있습니다.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본질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가 주세요. 안 넘어오시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지금 약간, 만나서 제가 약간 사적인 얘기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막 했는데, 쑥하고 하여튼 노련하세요. 노련하세요. 본론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주죠. 불안 완화제. 그런데 그 돈으로 무엇을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행복한 일을 만들어야지 돈은 행복한 건데 그냥 내가 돈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행복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나쁜 일이 없는 상태가 안도감이고 나쁜 일을 잘 피하는 거, 나쁜 일이 없는 거, 나쁜 일을 잘 막아내고 있는 게 안도감이죠. 근데 이거는 행복감이랑은 달라요. 그렇죠. 행복감은 좋은 게 있는 거죠. 무언가 좋은 게. 그러니까 돈이 많다 그 자체는 행복감과는 무관해요. 근데 그 돈으로 내가 만족하고 즐거운 일을 많이 만들어냈고 심지어 의미 있는 일까지 할 수 있다. 그럼 그건 아주 굉장히 좋은 행복이죠. 그러니까 돈이 모든 걸 해결하지 않는다 해서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통, 불안을 해결하죠. 하지만 행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내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연민과 공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죠. 네. 왜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도와줘야 될 것,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 자기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잘 쓰고 생을 마감하죠. 저는 심지어 이런 분도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또 돈을 나를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 이런 것들 중에 꼭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기가 속했던 그룹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 선배 심리학자 중에 김태형 선생님이 계신데, 네. 그쵸. 그분은 자기 출신 계급에 대한 연민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힘든 상태에서 내가 어느 정도 부를 이뤘어. 네. 근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해? 약간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자기 그 연민이 없는 거야. 자기가 어렸을 때 아니면 힘들었을 때 그 속했던 그룹에 대한, 즉 출신 그 그룹에 대한. 근데 이런 분들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스타트업 때 고생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도 많이 겪었는데 돈을 상당히 많이 네. 버시고 난 다음에, 부를 축적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랑 같은 분야에 비슷한 위치에 있는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이런 고통만큼은 안 겪게 해야 되겠다. 왜? 너무 괜찮은 친구들이 많이 있대 네. 쓰러지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한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는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요. 실제로 굉장히 좋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죠. 누구신가요? 뭐 좋은 일이니까요. 아니요, 근데 그분이 절대로 나가서 이름 말씀하시지 말라고 진짜?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바이오 쪽이에요. 바이오, 그 다음에 바이오와 건강 쪽이 합쳐진 그런 분야거든요. 물론 다른 분야 스타트업들이 글로 많이 입주합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굳이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네. 스마일게이트의 권혁변 원장님, 이런 분들은 왜 그 건물에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 들어와서 같이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건물들이 스마일게이트 본사가 아니라 그냥 강남대로 한복판에 있어요. 물론 옆에 있는 빌딩이 너무 커. 조선 팰리스. 네. 그래서 그 빌딩도 되게 좋은데 그거보다는 좀 많이 작죠. 네. 많이 작은데 제가 이제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초반부터 조금 정리하자면 네. 쓸 곳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돈을 버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이유 없이 버는 돈은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톱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제자 중에 되게 재밌는 친구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좀 안타깝게 재밌는 사연입니다. 네. 그 친구가 굉장히 알바를 하는데 물건을 잘 파는 재주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리브영은 아닌데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왜 판매 사원들 있잖아요. 있죠. 알바생들 많이 있는데 굉장히 잘 팔아요. 그래서 그 매장 매니저가 이 친구를 굉장히 시급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네. 배려도 해주고 했는데 이 친구가 한 3학년 2학기 때쯤 됐을 때 제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얘는 지금 알바가 본질이고 학업이 약간 이 손으로 밀린다는 느낌? 네네네. 물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나 아니면 차관사항이 있다면 나쁘지 않아요. 좋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얘는 지금 쌓여가는 돈이 즐거운 거예요. 이 친구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했는데 등록금의 3배, 4배가 됐는데도 멈추질 않고 휴학 상태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놈아 너 빨리 공부하고 그 다음에 네 원하는 커리어를 쌓아야지 라고 했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800만 원일 때 1000만 원 되는 느낌, 1000만 원 될 때 1200만 원 되는 느낌. 지금 얼마 버는데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얼마를 버는지 모르죠. 얘는 지금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버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돈을 버는 재미를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다가 머니트레이더 김경필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겠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건 문제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같이 알바를 했던 친구는 내가 이걸로 이 돈을 벌면 요 정도 액수가 됐을 때 이걸로 영어학원을 다닐 거야. 이걸로 연수갈 그 자금으로 쓸 거야. 이게 있으니까 그 정도가 살짝 넘어서는 수준에서 그만두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죠. 이 친구가 지금 9년 됐거든요. 학교 그만둔 지. 제 기억으로는. 근데 지금도 연락이 없고요. 대충 들려오는 그 친구들한테 보면 이 친구는 그냥 알바의 신이 됐대요. 신. 네, 그래 잘 됐네요. 네, 잘 된 건가? 어쨌든 신이 됐다. 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알바를 하면서 근데 그 친구가 점점 다른 친구들과 자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관이나 자기 철학이 저는 알바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알바하고 딱 그만큼 가지고 쓸 거야. 저는 그건 나쁘지 않죠. 그건 자기 인생관에 맞고 자기 철학에 맞는 거고 저도 그런 삶도 너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는 계속해서 숨겨놨던 자기의 가고 싶은 꿈을 잘 때 자꾸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 아씨 안 되는데 이러다가 아침에 되면 계속 돈을 쓸 데가 없이 그냥 늘어나는 재미만 있으니까 사실 그거는 앞뒤가 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책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주 이런 일을 우리가 하거든요. 왜 자산이나 아니면 뭐 금융 전문가분들이 꼭 하시는 얘기가 있죠.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득을 늘리는 거다.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소비를 줄이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을 늘리는 거지만 그렇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네.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하죠.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지금 소득을 늘리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소비를 줄여서라도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꿈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비를 줄여야 되죠. 소비를 줄이지 못하고 계속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가 따라잡고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소득이 따라잡고 이러니까 이 친구가 마치 새어나오지 않는 어떤 함정에 빠진 것 같은 수렁에 빠져있다는 느낌 같은 것들을 자기 같은 과 친구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거죠. 이제 이런 게 전형적으로 제목이 없는 돈을 버는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자주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 김 작가님은 소득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 예전에 먼저 소비를 줄이는 행동들을 먼저 하셨을 거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주 이제 힘든 상황은 아니거든요. 금액 저도 마이너스 마통을 졸업한 지 좀 됐어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졸업할 때 아주 오래전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됐죠. 10년은 넘었죠. 네. 네, 근데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데도 결국은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어떻게든 생기기 쉽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졸업할 때 그 순간이 소득을 늘렸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소비를 관리했을 때 그걸 넘어서서 탄력이 붙으면서 소득을 늘리는 게 오히려 가능해졌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없다. 일단은 뭘 먼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문득 병행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곳. 여기서 가고 싶은 거는 그냥 여행지나 관광지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의 삶을 만들어내야 되죠. 20대, 30대에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좋아하고 어떤 방향에 가고 싶은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좋아한다? 이거는 거기까지 가는데 힘들지 않게 나에게 연료가 됩니다. 덜 힘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는 바가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까지 못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도구가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을 오래 가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그 길이 내가 참으로 나한테 의미 있는 길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대기업의 임원이 되고 싶은 생각을 지금도 해본 적이 없고 저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건 저한테는 앞으로도 계속 의미 있는 일일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열을 가릴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만약에 대기업의 임원이 되고 있는 트랙으로 가면서 돈도 많이 벌고 있다. 이러면 제가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올바르지 않은 결정 혹은 어리석은 결정을 중간중간에 그만큼 부가 있으니까. 근데 원하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걸 미세 조정해가면서 계속 가고 있으면 내가 돈을 크게 소비해서 얻는 즐거움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느끼는 의미들이 나를 계속해서 가게 만들기 때문에 왜 그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고 삼박자가 딱 갖춰진 일을 하게 되면 왜 돈이 모이는 줄 알아? 왜? 그 돈을 쓸 시간이 없어. 쓸 시간이 없어서. 그쵸. 사실 그건 김 작가님도 마찬가지인데.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은퇴하면 돈을 더 많이 쓴다. 하는 일이 사라지니까. 네. 대략 한 80%의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은퇴를 하면 이제 돈을 더 많이 쓰느냐가 뭐냐면 시간이 많아졌고. 여가 시간 많아지죠. 근데 한 20%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닌데? 야, 은퇴하니까 과로사 하겠다, 야. 이분들은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할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해놓은 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2대8로 갈린다는 건 많이 속상해요. 8대2로 갈리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 8이 2를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2밖에 안 되니까 그 80%에 대한 변화를 못 만들어내시는 게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 과정에 왜 그거 있잖아요. 양쪽 다 병행을 다 해야 돼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니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네.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네. 그 반대편 부분에 있는 걸 허투루 하시잖아요. 그럼 진짜 반드시 한 번씩 실수하시거나 아니면 크게 허망감으로 그 자기가 쌓은 부에 대해서 아주 어리석거나 아니면은 미련한 행동들을 하실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그러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돈이 결핍보다 불안으로 우리를 더 괴롭히는 심리 메커니즘 뭐죠? 결핍이라는 건 뭐 책에서 나온 것처럼 뭐 체험이라든가 승하로 할 수 있는 거지만 불안을 더 괴롭힌다. 비교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냥 이거는? 근데 결핍이라고 하는 건 자, 뭐냐면 수분 부족, 영양 결핍. 그쵸?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가 벌써 네. 딱 드러나죠. 물 마시고. 그쵸? 근데 그냥 일어났는데 그날 하루 종일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잘 때도 불안할 때가 있죠. 네. 근데 이건 뭘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핍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는 거고요. 불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비유가 적절한데요. 왜? 기가 막힙니다. 써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막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낭비가 생기죠. 그래서 평상시에 결핍이 느껴지거나 네. 아니면 야 저건 되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저런 건 되게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자꾸 기록을 해놔야 돼요. 이게 자기 기록이 있는 사람들, 왜 일기 쓰는 사람이 왜 자기 삶을 잘 관리하는가 봤더니 자기의 그때 경험이잖아요. 그 순간의 경험. 그 순간의 경험을 잘 길든 짧든 정리해 놓으니까 이 순간의 경험은 나중에도 여전히 유효한 거구나 알게 되고요. 요때는 요 경험은 정말 그냥 요때만 나를 힘들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 그룹이 10년 전 일기라는 그 노래, 그러니까 그 10년 전 일기를 꺼내보니까 지금 보면 정말 어이없는 거 가지고 내가 힘들어했구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의 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다 깨닫게 되면 이후로 비슷한 종류의 불안이나 아니면 힘든 게 왔을 때 이거는 쉽게 지나가는 거야. 근데 또 거기에서 노래에서 표현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런데 이 10년 전의 얘기가 정말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확실히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것들이죠. 제가 이제 농담으로 너는 왜 교수라는 직업을 가졌어?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간 날 20살 때. 네, 제 일기를 봤는데 진짜 어떤 것들은 지금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불안이나 고민들이 있죠. 근데 지금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제 가치 하나를 그날 적어놨더라고요. 교수님을 봤는데 난 저렇게 좋은 직업은 처음 봤다. 왠지 아세요? 직업을 가진 첫날부터 방을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가 대기업 임원에 비해서 급여가 훨씬 적죠. 네. 그런데 임원이 자기 방 가지려면 20년, 30년 열심히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제 방은 그 어떤 것도 국가가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저한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방이 없었을 때의 결핍을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어릴 때.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일기, 대학교 1학년 때 일기 쭉 보니까 저는 방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월급을 좀 적게 줘도 돼요. 그리고 20대 중반에 입사하지 못하고 30대 중반은 되어야 되는 그런 대학의 교원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전 직업으로서는 교수, 행위로서는 연구화가 그 교육이지만 직업으로서는 너무 좋은 저에게 필요한 게 교수였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해. 지금도 그걸 1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그러면 학교 앞에 있는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 그럼 되잖아. 네 하고 싶은 연구하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서 학생들 떠드는 얘기 안 들리잖아. 나는 그 안에서 방이 있어야 돼. 전 대학원도 심지어 방이 제일 좋은데 전공으로 간 것도 있는데 물론 그것만 갖고는 아니죠. 그것만 갖고 계속 일생을 살면 그건 좀 이상한 거니까. 그렇게 자기가 어떤 것에 결핍됐을 때 가장 많이 힘들고 괴로웠고 부족하다고 느끼는가를 잘 적어놓은 게 일기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죠. 희노애락을 적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10년 후 20년을 끊어보면서 난 이건 확실히 써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왜 그 이사를 갈 때도 아니면 집을 이렇게 새 단장을 할 때도 저는 내가 다른 거 다 할게. 제 가족에게 내 방만큼 있게 해줘.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 아내가 이제 저희 딸들한테 저건 들어줘야 돼. 너희들 아빠 진짜 자기 방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작은 방이라도 아빠는 자기 방이 있어야 돼. 그거는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맙죠. 왜? 내가 진짜 중요한 거는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결핍에 대한 기록을 잘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져요. 내가 무엇에 결핍됐을 때 힘든가를 잘 기록을 안 해놓으면 채워넣을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모르면
많이 가져도 허망해지죠. 그런데 내가 부족할 시기에도 내가 무엇이 결핍되면 제일 힘들어하는가를 잘 기록해 놓으면 그때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이 의미는 뭐냐? 우리가 아직 부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도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를 위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기를 쓰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내가 그렇죠. 어떤 사람인지 메모장에 살짝 알아야 되는 써놓고. 거군요. 네네. 저는 심지어 스마트폰 메모장에 KTX 옷걸이 불편하게 달려있는 건 죽어도 못 참음. 이런 거 써놨어요. 그러니까 KTX나 SRT를 타면 옷걸이가 내가 딱 탔을 때 이렇게 걸려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뒷좌석으로 가 있는 데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내 옷이 이렇게 돼야 돼. 그 자켓이. 그러면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발 불편한 건 다 괜찮아요. 레그룸 불편한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취향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취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시기에 내가 아직 부를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시기에 내가 이것만큼은 확실히.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 한번 강연할 때 교수님의 부자에 대한 정의는 뭔가요? 자기 방에 있는 사람이요? 네, 자기 방 이제 하나 더 있죠. 4대문 안에 주차했는데 주차비가 아깝지 않으면 부자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4대문 안은 왜 또? 비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주차요금 비싼 데가 이 4대문 안 아닌가요? 네, 더 비싼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4대문 안에 있는데 주차해도 주차비 걱정으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주차요금 걱정으로 대화를 망치지 않을 정도가 되면 그 정도면 확실해. 저는 그 이후 그걸 넘어가는 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게 둔감해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일정 소득 수준 넘어서면 행복이 정비례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책에 있던데 그 이유는 뭐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데이터 미국이 아마 데이터였던 것 같은데 그게 얼마 이상이었나요? 한 400만 원인가 어쨌든 몇백 달러 그렇죠, 이상이면 행복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인다고 했고 좀 시간이 지나간다면 아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나보니까 더 올라가긴 하더라는데 이거 정확한 데이터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차를 봐야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함정이 샘플링의 함정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평균의 함정인데 네. 이런 것들이 양쪽 다 자기 데이터에 충실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연구자 모두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그러진 자기 않았네. 데이터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관찰한 데이터, 샘플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자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뭐 연소득 1억, 2억 그 안쪽에서 이제 완만하게 이제 기울기가 둔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비슷하다. 아니다, 쫙 올라간다. 네. 이미 눈치채졌겠지만 평균적인 사람들, 여기서 평균은 소득의 평균이 아니라 일반적인 패턴을 관찰한 거는 이렇게 둔화되는 게 맞는데 네. 의미 있는 부자들을 샘플링하게 되면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의미 있는 거란 거는 뭐 수천억, 조 단위를 말한 건가요? 여기서 의미 있는 건 자기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연구자들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샘플링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의미 있게 그걸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되는데 네. 왜 생각해 보세요. 이번 대선도 살짝 틀렸죠. 출구조와 달리.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을 샘플링해서 표집해서 출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요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냥 결론부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로운 사람의 비율에서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 이전에 철학자들이 한 얘기죠.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외로운 부자다. 그래서 이제 스크루지 같은 이런 에피소드들 딱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 내가 가난하면 사실 가난하다는 표현은 너무 이분법적이고 내가 물질적으로 아주 큰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때 오히려 나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과 연대해서 크리스마스 같은 데 보내기가 쉽죠. 근데 내가 큰 돈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내가 저걸 먹어. 내가 어떻게 저런 데를 가. 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좀 가리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큰 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점점 부가 커질수록 내가 저건 아니다. 이건 싫어. 이렇게 점점 내 취향대로 하게 되니까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나와 함께 부로 같이 의미 있거나 아니면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외로운 부자는 더 열받는 거야. 내가 부가 있는데 외로우니까 더 화가 나거나 더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뭐야 세상에 왜 이렇게 돌아가? 라고 하면서 더 뭔가 안 좋은 생각들을 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네. 외로움을 오랫동안. 네. 예를 들자면 외롭다. 이 외로움이 과소비를 만들고 그렇죠. 네. 과소비가 다시 외로움을 만들고 네. 왜 과소비가 외로움을 만드냐? 이거는 되게 재밌는 연구인데 내가 외로울수록 과소비하는데 외로운 사람이 과소비하면 그걸로 산 그 물건들이 굉장히 현저하고 눈에 두드러지는 상품들이죠.
그걸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 자꾸 입고 나가요. 그러니까 더 외로워져. 그러니까 다시 또 과소비를 해. 외로움이 만들어내는 과소비, 과소비가 만들어내는 외로움. 이 악순환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런데 외롭지 않은 부자들은 아주 눈에 띄는 특징들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 이런 거 입는다. 잠깐만, 내가 지금 김 작가님의 옷을 지금 내가 이거 뭐 적당히 괜찮은 브랜드. 그래서 적당히 명품은 괜찮아요. 아니고. 이런 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의 부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제 웬만큼 다 알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그게 다른 사람들과의 자리에서 너무 나를 눈에 띄게 하거나 외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몸을 명품으로 소비를 그렇죠. 하면 네, 네. 오히려 더 외롭게 할 수도 있다.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딱 해가지고 무슨 뭐 리무진도 아주 좀 약간 기괴한 리무진 딱 타고, 그렇죠. 그다음에 온몸에 무슨 막 이렇게 둘둘 말고 막 이러면서 막 손에 막 그냥 엄청난 거 끼고 딱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과소비한 물건들이 대부분 왜 과소비했다는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평상시에는 아유 저걸 어떻게 입어 이런 물건들이 과소비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 양쪽의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자, 그래서 요는 다시 아까 주셨던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제가 뭐 심리학자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외로움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네네. 그러면 외롭다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외로울까요? 이거는 어느 정도 부가 있으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치르는 형벌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부가 많을수록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특히 많은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아무도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런 자수성가형 부자인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참으로 재밌게도 엄청나게 노력하셨고 정말 삶에 사실 또 다른 종류 하나의 모범적 사례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내 아이만큼은 밝게 살고 싶게 만들고,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아이는 조금 더 너그럽게 살게 만들고 싶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딱 차이가 있습니다. 자수성가형으로 부를 이루신 분들이 대대로 부자인 집 외 사람들은 참 사람이 인자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맞아. 네네네.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 좀 그런 걸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내 자녀만큼은 그렇게 나도 만들고 싶어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 1대 부자가 2대 부자까지는 확실하게 그런데 그러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원하시는 건 그건데 오히려 매일 말은 가르침은 이거야. 소망은 참 너그럽고 포용력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데, 자기의 훈육이나 교육은 자꾸 야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야 일단 의심을 해야 돼. 너 세상에 공짜는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맥락에서 보면 다 맞는 얘기죠. 근데 양육의 맥락에서 이런 말들은 자칫 도를 지나쳐서 강조하면 아이를 외롭게 만들죠. 아이를 외롭게 만들어요.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외로워지겠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그래서 골치 아플 일은 여전히 많다. 그래서 내가 부를 많이 쌓는다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보다 김 교수 책도 좀 많은 분들이 사주시고 강연료도 좀 받고 그다음에 기업 자문료도 좀 받으니까 예전보다 생활이 좀 나아졌지. 얘 좀 나아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앞으로는 여기서 스톱할 거야? 좀 더 하고 벌고 싶어? 아니 당연히 더 벌면 좋죠. 그러면 왜?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대답은 이미 드렸죠. 의미 있는 나한테 중요한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두 번째는 뭔데? 안 해본 고민도 좀 해보고 싶어서요. 결국은 안 해본 고민도 하게 돼야 된다는 걸 제가 스스로 인정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말을 남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불안이 감소되고 있고 부를 많이 쌓은 분들은 남들이 안 하는 또 다른 고민은 많이 하신다라는 건 뭐 거의 예외 없이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해본 고민이라서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나의 외로움을 한번 회고해 보세요. 예전의 외로움을. 그게 돈이 많은 상태에서 외로우면 사람이 더 약오릅니다. 진짜 약올라요. 돈이 많아질수록 불안감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대신 외로움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경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외롭지 않으려면 의미 있는 일, 그 다음에 남을 위한 일,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일을 같이 병행해 나가셔야 돼요. 병행해 나가셔야 돼요. 왜 사람이 너무 하루하루를 하루는 성직자, 하루는 시인, 하루는 근면성실한 회사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삶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하루를 틈틈이 남을 위한 일도 좀 하시고 나를 위한 일도 하시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한 군데가 뻥 뚫려 있죠. 그걸 하던 일을 다 포기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중년이나 노년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제가 이제 그분들을 욕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수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갑자기 출가형 인간이 되는 이런 일들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밸런스를. 그럼 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조건은 외롭지 않아야 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고 나를 위한 일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더 행복도도 정비례하게 올라가려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비례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둔화되면서 점점 더 왜 이러지라고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훨씬 더 큰 돈을 벌어야 이 점프가 일어나나 행복감에 이러면서 무모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돈을 잘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근데 되게 돈이 행복 촉진제라기보다 불안 완화제에 가깝다는 표현을 하셨던데 그렇죠. 그 불안 완화제 저 공감 가는데 행복 촉진제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돈에 제목을 붙여야만. 네. 그러니까 그 돈으로 뭐 할지가 있어야만. 그냥 돈만 버는 건 위험할 수 있다. 네네. 그거를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뭐 굳이 위시리스트라고 표현하진 않아도 그 돈으로 뭐 할지를 꼭 적게 하더라고요. 제 주위에 있는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잘 하고 있는 이게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제 주위에 그 요즘 그 말 많고 탈 많은 그 유대인 심리학자들, 동료 심리학자들이 언젠가부터 제가 느꼈어요. 세계 뭐 경제에서 유대인을 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경제 교육 중에 뭐가 있나 제가 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우리는 벌고 저축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그 모든 유대인이 그러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만 제 주위에 제가 어렸을 때 20년 전에 어렸을 때 그 심리학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자녀를 받고 저도 이미 중년이 됐고 그 심리학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도 대부분 이제 50대 중반 이 정도가 됐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이 지금 20대 중반쯤 돼 있죠. 이 친구들이 굉장히 돈을 대하는 태도 유연하고 부를 쌓아가는 것도 그렇게 옆에서 보면 위태위태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돈을 모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에 대해서 초월하는 것 같은 무슨 갑자기 뭐 성직자 같은 자세를 보이지도 않고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도 보면 참 잘 자랐다 이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돈을 대하는 태도도 참 괜찮다. 그렇죠. 잘 모아가면서도 그리고 잘 쓰고 있는 그런 균형 잡힌 그런 친구들의 20년 전에 제 동료인 유대인 심리학자들한테 제 동료 유대인 심리학자한테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제가 한번 회고를 해본 거예요. 일종의 공통점이 있어요. 굳이 유대인이라서만은 아니에요.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아이의 일주일이나 한 달 용돈의 10배 정도 되는 돈이면 꽤 큰 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10불이나 뭐 20불이 용돈이면 한 달 용돈이면 200불이야. 엄청 큰 돈이죠. 그 돈을 가지고 뭐 할지를 그냥 상상해보고 써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1억 원 같은 큰 돈 혹은 10억 원 같은 큰 돈 혹은 복권 당첨되면 막 이런 거 어떻게 했을까 막 한번 상상하면 뭐 한두 시간 금방 갈 때 있죠. 근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시켜봐요. 그게 책에서 말하는 라벨링 효과 같은 건가요? 그쵸.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5살 때 200불, 10살 때 1000불, 막 15살에 10,000불 혹은 10만 불. 실제로 제 그 친구 중에 하나는 요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요거 반 정도 되는 두께의 책을 하나 가져오더라고요. 대학원 신입생이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터드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거 뭐야? 이게 근데 그냥 양장본 책이 아니라 조금씩 모아놨던 종이를 한 번에 제본으로 묶은 것 같은 느낌. 그쵸. 그래서 이거 했더니, 이거 나의 위시리스트라고. 자기 4살 때부터 적었대요. 근데 4살 때는 뒷필체가 아닌데, 어른 필체인데, 자기가 얘기하는 걸 엄마가 적어줬대요. 자기는 그때 글씨 못 써서. 그거를 거의 수십 년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위시리스트가 여기 있어요. 이런 사람은 최근 24살에 대학원 신입생 들어왔잖아요. 23살 때는 자기가 사야 될 배, 자기가 둬야 될 사람,
자기가 꼭 가보고 싶은 모든 곳, 심지어 거기 가서 무엇을 마셔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네. 무슨 옷을 입고 싶은가, 네. 모든 종류의 자기와 타인을 위한 그리고 세상을 위한 자기 위시리스트가 정말 잘 적혀 있어요. 이게 왜 습관이 돼 있어서 그 친구의 대학원 입학하기 전에 대학교 4학년 때 적었던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냥 자기만의 어떤 의식이나 방식이고 습관이래요. 자기는 잠 안 올 때 그걸 한대요. 잠 안 올 때. 잠이 안 올 때. 잠이 안 올 때. 이거 되게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잠이 안 오는 이유는 현실의 고민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란다. 우리 애가 내년에 공부를 잘해서 진학을 할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잠자리에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잠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비현실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잠이 현실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비현실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저를 바로 잠에 빠져들게 만드는 비현실적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저는 타임머신 타고 고려시대로 가면 그냥 끝나요. 그냥 아침이야. 공민왕 앞에서 인사만 딱 하면 그냥 아침이야. 근데 저한테는 그게 잠 오게 하는 비현실적 생각이죠. 저의 절친한 설민석 선생님한테 고려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라고 얘기했더니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날밤을 새던데. 왜냐면 너무 즐거우시겠죠. 그렇죠. 설민석 선생님이나 최태성 선생님한테는 고려시대로 돌아가는 건 현실의 업무예요. 잠이 더 안 와. 나에게 1억 불이 생긴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는 잠이 온대요. 23살, 지금 24살인 친구가. 그러니까 그게 그 친구의 위시리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 제본한 것의 마지막 장이 작년 연말에 자기 위시리스트 1억 불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얘는 1억 불 생겨도 지금 당장 써야 될 멍새가 있는 애구나. 왜냐면 그게 옛날에는 그냥 아이였을 때는 A4지 반장이었지만 자기가 1억 불이 생기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쫙 생각을 했는데 첫날 한 2천만 불도 못 쓰고 잠을 잤대. 다음날 8천만 불부터 시작했는데 자꾸 상상하는데 자꾸 비현실적 생각이니까 잠이 잘 와. 그래가지고 걔가 자기가 5일 동안 그 생각한 거 얘기했는데 심지어 자기는 옆에 녹음기 켜놓고 얘기하다가 잠들었대요. 3일차부터는 복권 당첨자가 파산됐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많이 들었죠. 네, 위시리스트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건 제가 예전에도 어떤 그 강연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심리학자 하면 특이한 분들 많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거든요. 복권을 당첨됐는데 파산해서 우리로 치면 신용불량자가 된 분들, 그런 분들을 쭉 인터뷰를 저한테 맡기신 적이 실제로? 네, 실제로. 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제가 그분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차나 집보다 배우자를 더 빨리 바꾸더라. 돈이 생기니까. 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김경일 교수 너 정말 현실 감각 없는 얘기 좀 하지 마. 진짜 돈이 먹고 죽을래도 없단 말이야. 너 지금 그렇게 한가한 얘기할 때가 아니야. 물론 너무 지금 돈 때문에 고통받고 있거나 힘들다면 그건 빨리 그 순간을 벗어나야 되죠. 그건 소비를 줄이든 아니면 약간의 부를 더 늘리든 어떻게든 하셔야 되는데 넉넉하지 않은 정도에서부터는 반드시 차근차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가 안 올 수도 있죠. 근데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와 근접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그게 힘을 더 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복권을 가끔 사시라 그래요. 복권 하나 1,000원이잖아요. 김 작가님 옛날에 이제 지금 말고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20대 때 돈 없고 힘들 때. 그러니까 20대 때 지금 40대시니까 이걸 제가 잠깐 방심하셨지. 네, 40대 중반이십니다. 네. 40대 중초반. 중초반 이런 게 어딨어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중후반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44살이니까. 44세면 이제 100년 전. 교수님은 50대 중반이죠. 저는 55세. 네. 아니 근데 저랑 띠동갑이시거든요. 제가 이게 카메라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띠동갑이 12살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저 70년. 김 작가님 82년. 그쵸. 그럼 56이신 거죠. 제가 44살이니까.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나? 43세로 바꾸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조선시대면 둘 다 죽었어. 그렇죠. 세상 사람 아니야. 자, 복권 사라고. 네, 복권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20년 전으로 돌아가셨을 때 나한테 갑자기 10억 생기면 나 이런 걸 해봐야지. 그때는 돈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10억 생기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쓰실지 쭉 써보세요. 라고 하면 쭉 쓰시다가 어떤 느낌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못 썼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현실적인. 네, 그리고 뭐하러 이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자격도 없는데. 네. 되게 재밌는 건 복권을 사면 그게 너무 쉬워져요.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이지만 이 복권을 딱 한 장 가지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나는 천문학적인 확률이긴 하지만 내가 자격은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래서 저는 KTX 같은 거 탈 때 가끔 이제 눈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해봤자 잘 안, 눈물도 안 돼. 그러면 제가 복권 한 장을 사요. 서울역에서 부산을 갈 때. 딱 온전한.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이 복권이 당첨되면 가능한 보통 보편적인 금액인 10억. 10억이 생겼을 때 한번 쭉 써볼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심리적으로. 써봐요. 근데 이러면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가 나와요. 요즘 로또 홍보대사신가요? 근데 제가 이제 복권 그 기관을 위한 동영상을 한번 찍어본 적은 있는데 홍보대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복권을 저는 가끔 식사할 때 가족들끼리 나눠줘요. 아, 그런 거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거를 이제 회식 같은 거 할 때 사서 그죠. 나눠주는 분들은 네. 되게 센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00원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많은 말을 할 수 있게, 정말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10억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김대리 이러면, 에이, 뭐예요?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 T1,000원짜리가 바로 그 상상을 할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자유용권이거든요. 그래서 복권을 가끔 사서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네. 나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네. 포르투갈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복권 나눠드리고 이렇게 한번 이런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아마 저는 평생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셨으니까 모르셨어요. 그러게요. 사람들 욕망을 끄집어내는 그렇죠. 뭐가 있군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이제 복권을 사서 이제 인생이 잘못 풀리신 분들의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분들 공통점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SNS라는 거 뉴스에서도 그렇게 잘 안 되신 분의 사례를 뉴스로 보잖아요. 실제로 당첨되신 분들이 다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복권 당첨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배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질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뉴스가 자극적인 게 뽑아내다 보니까 보면서 아, 역시 저렇게 돈 벌어봤자 결국 다시 돌아오는 거구나라는 게 일반적인 건지, 아니면 복권에 당첨된 사실 소수는 그렇지만 다수는 더 이전보다 더 낫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연구마다 워낙에 달라요. 그런데 일단 3, 4분의 1에 육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에서는 3분의 1이야. 3분의 1이 그렇게 망해. 4분의 1 정도 망해. 근데 뭐 1%나 2%만 망해. 그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추정 연구가 어려워요. 일단 추정 연구가 정말 어려운데 제 느낌으로 보면 한 4분의 1 정도이신 분들은 확실히 쫄딱 망하지는 않아도 복권 당첨금, 복권의 1등, 그 아주 상당히 센 금액, 그거에 당첨된 이후로 삶이 그전보다 나아지지 않는다. 혹은 더 좀 안 좋아졌다. 삶이. 네.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한 4분의 1 정도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분명히 또 이렇게 댓글 다실 거예요. 네. 야, 로또 1등을 해봤자 그 10억 갖고서 팔자 못 고쳐. 재밌는 현상은 미국의 슈퍼 엄청 큰 금액 라플 같은 있잖아요. 경우는 막 1,000억, 막 500억 이렇게 하죠. 맞아. 그쪽이 더 비율이 높아요. 그쪽이 인생의 변화가 너무 더 극적일 테니까. 네. 그쪽이 더 비극적인 경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심지어 자살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 부가 너무 갑자기 힘들어서. 너무 큰 자극을 주겠죠. 이제 제가 중앙심리부검 센터장도 했고, 심리부검이라는 것도 이제 가이드라인도 만드는 제작에 참여를 해서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쪽 분야 전문가들과 많이 교류를 하는데, 요즘 보이스 피싱을 당하는 게 아니라 보이스 피싱을 너무 걱정하셔서 신경쇠약으로 자살하시는 분들, 이런 사례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걸린 게 아니라 네. 걱정으로. 그러니까 통장에, 이게 너무 그런 사례들이 걱정이 되니까 통장에 돈이 만약에 5억 원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분은 70세세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그 이유만으로 지금 자살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촉발 요인이 아니라 잠재 요인으로 이게 잡혀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희가 쭉 보면서 그 고인이 되신 분의 막 그 전날 식사부터 막 물 마시는 패턴 뭐 다 보거든요. 네. 보는데 이분이 너무 오랜 6개월이나 1년 가까이 그런 거 무서우니까. 우리도 가끔 있잖아요. 나 통장에 있는 돈 싹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그렇죠. 걱정할 때 있죠. 그렇죠. 그 걱정이 계속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허망감이, 무망감이 온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죠? 그러다가
그런 요인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얹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심리적 고통이 얹어지면서 네. 이분이 무너진 경우가 네. 드디어 저도 얼마 전에 한 케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래서 연금 전문가들은 그래서 목돈보다 위험한 게 없다. 연금으로 타서 쓰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도 하지만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돈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구상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불안하시다면 빨리 그쪽으로 쓰셨겠죠. 그리고 자기를 위한 돈과 그다음에 그런 의미 있는 돈으로 나누셨겠죠. 네.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비교에 대한 것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부러우면 지는 거다란 말이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하시던데 그건 어떤 의미예요? 사실 심리학 연구를 보면 부러워하는 건 굉장히 강자의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건강한 마인드라면서요? 부럽다고 표현할 그럼요, 수 있다라는 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질투하면 지는 거다. 그게 더 정확한 거고. 네네. 그 질투하면 진다라는 건 뭐냐면 이건 저도 다른 곳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농부인데 옆집에 농부가 있어요. 옆집에 사는 농부가 얼마 전에 소를 좋은 걸 하나 데려와서 얘랑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저 집 소가 죽었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부럽다라는 건 뭡니까? 나도 저런 소 가졌으면 좋겠다.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근본적인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질투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집소 죽었으면 좋겠어 말을 못하죠. 근데 부러운 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야 나도 그런 소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부럽다라고 내가 얘기하면 저 상대방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글씨를 잘 쓰는 친구를 짝으로 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야, 난 너 글씨 너무 잘 써. 너 엄청 부러워. 칭찬이죠, 엄청. 그렇죠. 그랬더니 그 알려줘요, 친구가 막. 저는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야. 손을 빼는 법을 알려줬어요. 힘을 빼는. 손에서 힘 빼는 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너무 꾹꾹 힘들어서 쓸 때 오히려 삐뚤빼뚤해져. 그 한마디가 지금도 제가 그렇게 글씨를 잘 쓰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그때처럼 개발세발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글씨를 벗어나게 해준 고마운 친구였어요. 그런데 예전에 또 비슷한 시기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농구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는데 저도 농구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기가 막히게 드리블을 해요. 왜 이제 비하인드 드리블링을 하잖아요. 근데 죽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원리가 하나가. 그래서 또 부럽다 그랬어. 야, 어떻게 그렇게 드리블을 하냐? 근데 그 친구가 참으로 묘하게도 약을 그렇게 올리면서 안 알려주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저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 글씨를 저한테 알려줬던 친구는 저를 좋아해줬고 저의 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글씨 힘 빼주게 만들었던 친구 있죠. 그 친구는 지금도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저한테 부럽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친구한테만큼은 어떻게든 그 비법을 잠깐만 그래? 내가 너무 늘 하다 보니까 내가 아직 비법을 내가 모르는 거야. 내가 생각해 볼게.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알려줘요. 부럽다라고 하면 나를 좋아하거나 내 편이 돼줄 사람은 나도 그 능력 혹은 그걸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질투하면 알 수가 없어요. 부럽다라고 하면 내 편 아니면 나 싫어하는 사람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럽다고 해야 되죠. 근데 부럽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든지 부럽다고 얘기할 수 없게 돼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부러워하게 돼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저는 남의 차를 부러워해 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차 욕심은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태블릿 같은 건 되게 욕심이 많아요. 남의 태블릿은 볼 때마다 야 이거 얼마야? 어디서 샀어? 야 근데 무슨 기능 있어? 되게 부럽다. 야 너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냐? 아니면 이런 거 어떻게 잘 알아보고 사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에게 내가 뭘 좋아하는가를 또 사람들한테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알려줘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런 게 업데이트돼 있다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부러워해야죠.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그 이후에 어른이 돼서 저한테 야, 김 교수 참 그런 측면은 부럽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자꾸 떠올려 봤더니 굉장히 고수들이에요, 다들. 그 분야 강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만이 흔쾌히 부럽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대기업 회장님들 중에 콤플렉스 거의 없는 분들 있지. 이런 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김 교수 참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참 부러워. 그런 생각이 그렇게 잘 나는 거 보면 부러워.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진짜 정말 그게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정말 부럽다는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럼 열등감이랑 부러움은 어떻게 좀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누군가보다 뒤쳐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부럽다라는 건 걔만큼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능력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의 대상은 사람이고 부러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능력
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는 어떻게 글씨를 그렇게 잘 써? 네. 나도 그런 글씨 쓰고 싶어져. 나도 너처럼 글씨를 쓰고 싶어보단 나도 그런 글씨를 쓰고 싶어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 능력, 그 차원, 그 속성 중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수준의 기량이나 아니면 그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우열 개념은 크게 필요 없어요. 네, 우열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걔를 제쳐야 된다. 굳이 쟤를 만약에 이겨야 된다는 생각도 없는 거죠. 과거의 나와 비교를 하게 되니까. 네. 과거의 나와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친구가 더 발전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친구, 그 글씨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러는데 네. 그 친구는 약간 제가 맨날 그 친구 이름이 이제 영철이라면, 예, 그 친구 본명이 영철은 아닌데 이름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그 친구 이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친구 이름이 영철이라 그러면 제가 맨날 이러거든요. 야, 그냥 영철체 폰트로 하나 만들어. 그렇게 필체가 참 이쁘다. 남자가 쓴 글씨인데 참 예쁘고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철체를 만들자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저는요, 걔 때문에 힘을 빼서 어느 정도 개발세발은 아닌 글씨를 쓰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 저는 앞으로 글씨 더 잘 썼으면 좋겠다. 왜냐면 걔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글씨에 지금 초점이 맞춰진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을 가르치다 보면 혹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나보다 잘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 나보다 잘하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열등감이구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나도 옆에서 어찌 해볼 수 없는 아주 저 깊은 곳에 컴플렉스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제가 그분들과 의절을 하겠습니까? 그런 친구들과. 그렇죠, 뭐. 그러니까 조금 나한테 대한, 내 삶에 대한 영향력을 너무 강하게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씩 거리를 조절하죠. 그럼 이 열등감이 아닌 부러움을 향하기 위해서는 비교를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건가요? 사람이 비교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내가 지금 쟤보다 비교하고 있다. 쟤와 유난히 이걸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본질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본질적으로 진짜 가슴 깊이 좋아하는 거라면 쟤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향하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능력, 저 가치, 저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제가 더 뛰어나거나 뭔가를 더 잘한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저거에 대해서 진짜로 좋아하잖아요. 네. 그럼 반드시 나의 개성이 거기에 얹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명조체와 고딕체 뭐가 더 우월한 서체예요? 그런 게 그거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내 친구는 명조체로 너무 잘 글씨를 잘 써. 근데 나는 이미 고딕체로 와 있어요. 네. 글씨를 잘 쓴다라고 하는 어떤 네. 그 차원에서에 들어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내 개성이 잘 들어가서 이미 그런 의미가, 우열감이 무의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간 사람들끼리는 서로 질투를 잘 안 합니다. 그냥 과거에 나보다 더 나아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나를 봤을 때 더 만족스러운가? 이게 더 중요하죠.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굉장히 더 좋은 윤활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못하게 만드는 아주 소시오패스 같은 아주 나쁜 악동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팔아서 네. 성공한 기업가가 1,000억을 모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구를 팔아서 성공한 기업가가 또 1,000억을 모았어요. 네. 그러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사업적인 성공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나름대로 나는 가구, 나는 자동차 이런 식에서 각각이 1,000억을 모았다면 이거는 서로 우열을 나누거나 동점이라고 볼 수 없는 나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로 성공한 사람은 가구를 존중하고 가구로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자동차를 존중하겠죠. 근데 자동차와 가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남은 건 1,000억이죠. 그럼 동점이에요. 1,200억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2,000억으로 가야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네. 큰 돈을 벌어도 결국은 상대방의 경쟁에 계속해서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저 그런 부자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몇 천억 있어도 예. 불행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로 내가 죽을 때 전원보다 100만 원이라도 더 있어야 돼. 제가 진짜로 한번 앉은 자리에서 그랬다니까요.
그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그냥. 아유, 진짜 됐죠. 물론 후회했어요. 나 100만 원 안 돼. 나한테 100만 원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애기 같은 모습인가. 근데 말년에 그런 거로 서로 막 진짜 그 자존심 싸움하는 그런 그 유치한 부자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게 살긴 싫잖아요. 그렇죠. 그 유치한 부장 친구 얘기를 해서 저도 제 아는 지인분의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 지금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이제 어떤 특별한 기념일마다 있잖아요. 뭐 1년, 뭐 2주년, 3주년 때. 그래서 이제 선물을 해준 거예요. 선물을 보통 여성분들은 이제 뭐 명품 주얼리라든 가방 만든 거 좋아하니까 뭐 받았을 때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브랜드가 뭐 루이비통이라든가 프라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개 정도를 준 거예요, 가방을. 그냥 뭐 그래도 직장인 한 명의 월급 정도, 그 이상이 되거나 하는 정도 되는 가격대인 거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탁 차고 나가면 여자들은 딱 기가 막히게 어떤 갑자기 뭐가 변화가 있으면 알잖아요. 그거 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야 이거 뭐야? 뭐 이 가방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 뭐 남자친구가 줬어 이렇게 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쁘다 하고, 근데 뒤에 말이, 저는 그분이 그걸 가지고 저한테 해주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의아했던 게, 뒤에 말이 왜 근데 샤넬이 아니야?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서도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교수님 뵈니까 그 말을 한 그 친구의 심리는 뭘까요? 뭐 어차피 그분은 또 샤넬 가지고 가면 또 왜 에르메스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 됐어, 우리끼리. 어떤 심리일까? 이게 질투랑 뭔가 부러움과 열등감이 다 섞여 있는 뭔가 같아서. 제가 얼굴도 모르는 분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심리학적으로 뭐 굳이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그냥 못났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못났다. 네네. 왜냐면 진짜 명품 좋아하는 분들은 이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아까 뭐 프라다? 프라다는 프라다만의 매력이 있고. 뭐 루이비통, 그다음에 구찌, 셀린느, 디올, 뭐 샤넬, 에르메스. 그래서 진짜 자동차 좋아하는 분들은 대부분의 모델을 호평하잖아요. 야, 이게 BMW 3 시리즈는 5 시리즈도 못 따라오는 매력이 있고, 야, 7 시리즈는 7 시리즈만의 정말 엄청난 뭔가가 있어. 네가 몰라서 그래. 뭐 벤츠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경차도, 야, 진짜 타보면 너무 재밌는 차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뭐냐? 의미가 있죠. 진짜 좋아하면, 왜 생각해보세요. 부대찌개와 예를 들어서 되게 비싼 음식 뭐 있죠? 꽃등심이다 치자고요. 뭐 스시 오마카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마카세, 스시 오마카세가 더 행복한 날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그냥 부대찌개에 소주 한 잔. 너무 많이 그리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무식하고 못난 거면 그렇게 되겠죠. 실제로 명품 좋아하는 분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정말 그 명품만의, 그 브랜드만의 아주 독특한 묘미들이 있어. 그래서 저는 묘미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그걸로 논문을 쓰진 않았는데, 묘미, 그 다음에 재미, 특히 묘미라는 단어는 아주 특정해서 셌어요. 어떤 사람이 묘미라는 단어를 얼마나 쓰는가. 되게 재밌는 건, 묘미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분야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묘미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 미묘한 그런 아주 재미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미묘한 차이를 아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와인 소믈리에 분들이 이 레드 와인에서도 수많은 품종과 뭐 샴페인 뭐 이런 걸 맛의 차이를 아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단돈 2, 3만 원짜리 와인에도 있는 재미를 찾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지와 무식이 아주 그냥 양수겸장으로 오신 못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또 그 말을 그런 맥락에서 할 수 있어서 미움받을 말을 그렇게 서슴없이 하시는 거 보니까 사회성도 떨어지시고,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땐 총체적 난국이 아닐까. 총체적 난국이 아닐까. 아니 근데 저는 SNS 상에서도 이제 남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 어떻게 보면 차라고 해야 될까요? 자동차. 여성분들은 좀 이제 명품 지갑이라든가 백이라든가 이런 쪽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자기가 돈이 충분해서 사는 거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도 문제 삼을 게 없지만, 그게 이제 자기 그릇을 넘어서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대출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한 게, 그게 이제 적당한 비교에서 멈췄어야 하는데, 비교가 불안감과 열등감을 낳으면서 질투를 낳으면서, 그라도 내가 가져야지 내 마음의 불안감이 잠시라도 가라앉아지는 그 악순환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다. SNS 봤을 땐 너무 이뻐 보이고, 저 사람 저렇게 너무 행복해 보이지만, 사진에는 그 사람의 고통이나 불안감은 안 담길 테니까. 저축보다 소비가 더 머리를 써야 되고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심리학에서는 네. 그래서 정말 소비에 관련된 실험 연구나 아니면 관찰 연구, 추정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네.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0만 원으로 꽤 괜찮은 만족스러운 소비를 했어요. 그러면 만족스러운 소비라고 하는 건 대부분 과한 소비가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그걸로 오늘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한 10만 원짜리 옷을 하나 샀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10만 원짜리 마음에 드는 옷이 따라서 딱 샀어요. 사실 마음에 든다라는 것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쭉 추각된 건데 마음에 든다는 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기호나 취향이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걸 잘 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백화점을 헤맬 수 있는 제 안에는 자기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자기 취향이 없기 때문에 옷에 대해서 그냥 주는 대로 입는 거죠. 근데 이제 남자들은 다 그렇죠. 뭐. 그렇죠. 특별히 그냥 저 오늘 왜 오늘 이걸 입고 있냐면 네. 이게 제일 깨끗한 상태라서. 알고 봤더니 에르메스 막 그런 거 아닌가? 이거요? 47,500원짜리, 네네. B로 시작하는 브랜드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왜냐면, 오늘 이제 이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까 슬쩍 뜯어봤거든요. 네. 이거는 아주 대표적인 중저가 브랜드인데.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만족스러운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 다음에 재밌게도 공존성이 높아져요. 아주 사소한 행동들도 타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행동이 증가합니다. 만족스러운 소비를 하고 나간 사람은요, 심지어 매장 바깥을 나갈 때도 문을 더 잘 잡아줘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네. 그리고 물건을 떨어뜨리는 사람의 물건을 더 잘 주워주고요. 네.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도 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해야 당연히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게 되고 그렇죠. 외롭지 않게 되죠. 네. 되게 재밌는 건 과소비한 사람은 그 매장을 나가는데 동선을 추적해보고 잘 보면 문을 잘 안 잡아주고요. 심지어 약간 올 때 딱 부딪히게 좋게 딱 문을 놔버리기도 하고 뭐 떨어진 물건을 주워준다는 건 말도 안 되며 네. 심지어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도 특명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과소비한다라든가 네. 아니면 무의미한 소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점점 더 그 이후의 삶을 이렇게 연구진들이 얘기해요. 무의식적으로 비관적으로 본다. 무의식적으로는 비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건 땀 흘려 번 돈과 그 다음에 요행수로 번 돈의 차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까 그 매장을 쭉 돌아다니면서 그날 100만 원을 어떻게 소비하는가에 네. 따라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나가서 우호적인 행동이. 더 땡겨서 그 100만 원이 착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그 상품권이에요. 못된 회사로부터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상품권이에요. 어쨌든 양쪽 모두 나는 100만 원의 상품권이죠. 좋은 기업, 이미지가 또 선한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상품권 100만 원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날 어떻게 쇼핑을 하는가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만족스러운 소비를 하기에 노력하더라. 규모 있게 쓰려고 노력하더라. 그런데 못된 혹은 안 좋은 이미지 안 좋은 기업, 심지어는 아주 사악하다라는 평판을 듣는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상품권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네. 과소비하더라. 이걸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착한 기업일수록 땀 흘려 번 돈이죠. 사악한 기업일수록 쉽게 번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정리하자면 쉽게 번 돈, 쉽게 나와. 과소비, 떨어지는 우호성, 증가하는 외로움, 땀 흘려 번 의미 있는 돈, 만족스러운 소비, 그리고 규모 있는 소비, 그리고 증가하는 공존성, 이타성,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떨어지는 외로움, 관리되는 외로움, 다시금 또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돌아가는 구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요인엔 나의 삶에 대한 자세가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 지점까지 갈 때는 그리고 힘든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김 작가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많죠. 그렇죠. 근데 왜 김 작가님만 이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느냐? 물론 비슷한 반열에 올라간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실명 얘기도 돼요? 실명이요? 네. 예, 당연히 다 아시잖아요. 김도윤이라는 인물 자체가 네. 기본적으로 땀 흘려 돈을 벌고 일확천금이 아닌 네. 땀 흘려 번 돈에 의미 있는 돈을 규모 있게 쓰고 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적절히 잘 공존성을 높이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금 근면성, 땀 흘려 번 돈, 이 사이클을 같이 그려가고 본인이 그걸 사이클을 그려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사고가 다른 데서 나게 돼 있어요. 저도 인지하지 못했는데 뭐 일리 있는 의견이신 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 네네. 그 반열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만 우리가 보고 있지만 네네. 그 반열에 올라가기 위한 내 삶에 대한 사람에 대한 타인을 보는 인간관 그 다음에 그 외에 내가
그 돈을 쉽게 번다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그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일인가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골고루 갖춰지면서 지금은 그 사이클이 부족하더라도 어떻게든 한 바퀴 돌려보고 다시 부족하지만 좀 더 나은 사이클 한 바퀴 돌려보고 좀 더 괜찮은 사이클 한 바퀴 돌려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게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인생관, 타인관, 그 다음에 근로관, 그 다음에 금전관 이런 것들이 다 괜찮은 성숙해 나가는 삶을 과정에서 시기는 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더 뒤로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단 하나 그거를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권이에요. 근데 복권조차도 내가 준비 안 돼 있다면 결국 나한테 칼들이 된다라는 생각을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복권 하나 사놓고 미래를 생각해보. 복권 하나 사면 진짜 재밌어요. 진짜 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복권을 하나 가지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2시간 반 동안 상상의 나라를 탈 수 있는 1,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그거밖에 뭐가 더 있겠어요. 근데 진짜 재밌다니까요. 네네. 근데 책에 보니까 야식과 가소비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말의 심리적 배경은 뭐예요? 가소비는 좀 어느 정도 얘기해주는데 야식은 또 뭐예요? 근데 저 이거 되게 사실 너무 공감 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일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면 이 건물, 아니 정확하게 이 촬영장도 못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럼 밤에 꼭 뭘 시켜 먹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이제 일하는 행복도 있지만 다른 자기만의 개인의 행복이 있는데 난 그걸 하나도 추구하지 못했어. 뭔가 치킨이라도 나에게 행복감을 줘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친한 심리학자 한 사람이 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야식을 절대로 먹지 않는 시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먹으라고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그때가 언제야?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연애할 때래요. 이미 마음이 너무 행복해. 연애하면서 같이 먹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혼자 있을 전혀 때. 다른 거지. 혼자 전혀 있을 다른 때. 거지.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거 먹는 건 그 자체가 행복이니까. 근데 연애할 때 아무리 새벽 1시, 2시까지 재밌게 떠들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와도 집에 와서 야식을 안 먹는데요. 그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의 허전함과 위장의 허전함 그게 비슷하다고 이게 거의 같이 가는 거예요. 저 공감합니다. 제가 이제 우울증 걸렸을 때 밤에 뭘 채우면 마음이 채워진다는 느낌 들어요. 그래서 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반드시 거식증이든 폭식증이든 둘 중에 하나로 오죠. 그리고 우리는 막 쓰린 속을 빈술로 깡소주로 달랜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뭐냐면 실제로 왜 배고픈 사람들이 하트를 많이 채우고 외로운 사람이 과소비하고 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야식도 뭐냐면 내가 좀 외로운 거예요. 근데 외로움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것이 외로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외로움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입니다. 자기 시간을 못 가질 때 외로워져요, 사람. 연애를 하더라도. 그래서 연애를 하더라도 너무 붙어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시간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이런 걸 저희들이 뭐라고 하냐면 불안한 사람이 회피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연애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애착 유형에 이런 거 있거든요. 회피형은 뭐냐면 나는 너무 그러니까 나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타인을 부정적으로 봐. 그럼 맨날 좀 도망 다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별할 때 잠수하거든요. 아주 안 좋은 유형이죠. 근데 이 불안형은 뭐냐? 타인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자기는 별로 긍정적으로 안 봐. 그래서 되게 잘생기고 멋지고 갖춘 게 많은데도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해. 이게 보통 연애를 할 때 질풍노도의 이 연애가 바로 회피형인 분과 불안형인 사람이 만나거든요. 그럼 서로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끊임없이 쫓아다녀. 끊임없이 쫓아가면 또 혼자 있고 싶은 사람들 계속 답답함을 느끼고. 그럼 이제 그 회피형인 사람이 거절을 하잖아요. 그만하시라고. 그럼 이제 또 불안형은 거절을 거절해. 이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힘든데 요런 연애들을 하면은 이제 결국 밤에 집에 들어와서 그래서 먹게 되죠. 요걸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 연애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집에 가서 야식이 너무 땡기는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행복한 연애는 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한 번쯤은 되돌아보시는 정도의 센서를 참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 심리적인 허전함이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즉 신체적인 배고픔을 훨씬 더 잘 지각하고 예민하게 느끼며 그걸 더 세게 보게 만든다. 이거는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공감 갑니다. 저도 연애할 때하고 지금 연애하고 있는데 연애할 때하고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안 할 때 확실히 소비를 많이 해요. 그렇죠. 명품은 사지 않지만 뭐 나이키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많이 사더라고. 연애 시작하고 난다면 덜 사더라고.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내년을 목표로 내년을 목표로? 네네네. 그리고 박제되면 큰일인데 하지만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인이 겪는 불안은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돈과 좀 연결되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특히 젊은 세대분들이 요즘에 돈에 대한 불안, 결핍, 무기력함을 일상처럼 안고 살아가는데 인생은 한 방이라면 코인, 주식 되게 무모하게 달려드는 모습도 많죠. 요즘에 특히 코인, 뭐 알트든 비트 많이 사는데 이런 현실을 보면서 심리학자로서 인생 선보로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특히 이제 서울에 살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서울 집값도 요즘에 뭐 몇 주간 연속 지금 상승세를 하면서 지금 경기는 굉장히 힘들고 한국 경제 성장률은 뭐 반토막 났다는데 뭐 부동산 지금 오르고 있죠. 한국 주식도 오르고 있죠. 더욱더 불안감이 한탕주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수많은 심지어는 이 김작가 TV에 네. 출연하셨던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과도 네. 참 친분이 많은데 네. 그분들도 모르시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짜 속아 웃고 그다음에 말이 웃을 일이죠. 제가 이제 그런 부동산에 관련된 부동산 말씀을 주식 드린다면. 전망을 여쭤본 게 아니니까요. 네, 네. 그런 그러니까, 네. 너무 한 방에 매달리는 그렇죠. 분들한테 네, 네, 네. 인생의 조언. 인생은 한 방이야. 네. 라는 느낌을 내가 자주 가지고 있다면, 네. 이것도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들을 좀 해보면, 내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다라고는 것이 전반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시간 얼마 없어. 라고 하면 도박을 할 때도 사람들이 돈 많이 벌겠죠. 한 방에 딱 하면서 별거 있어 인생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맞아. 오히려 지금 저녁 7시인데 자, 너 가진 돈으로 내일 동틀 때까지 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해야 돼. 그럼 나눠야죠, 돈을. 그렇죠. 나누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인생은 한 방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패기라기보단 2000년대든 1990년대든 80년대든 70년대든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인생은 한 방이야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남은 시간이 별로 안 남은. 많이 남았잖아요. 네.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네. 인생은 한 방이야라고 하는 류의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류의 영화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하는 게 1970년대에 예를 들자면 많이 유행했던 미국에서 많이 유행했던 로드 무비. 방랑하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인생 한 방 막 이런 거 해보는 그런 우정 찐한 사나이들의 우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쪽 주인공이 반드시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시한부 인생.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다는 설정을 해버려요. 관객들한테도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죠. 안 그러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만약에 120살까지 부병장수할 사람이야. 그럼 지금 인생의 한 방이라는 게 이 스토리가 잘 안 맞아 떨어져요. 납득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하는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 네. 그리고 실제로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 이거 잘못하면 김 작가님 120배 아니라 130까지 살아요. 진짜 전 세계 제일 많이 지금 140까지 살아요. 우리가 44세 앞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6년을 더 살아야 돼. 아닙니다. 저는 90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90대인 분들을 많이 알거든. 네. 그분들이 딱 10년만 더 샀으면 좋겠다. 근데 100세 초반, 요즘 100세 초반인 분들도 인터뷰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딱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대. 엄청나게 오래 살거든요, 우리가. 초장수의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193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여성 38세, 남성 35세 전후였습니다. 거의 한 90년 전. 근데 그때 태어난 분들이 그래서 기대 수명이 38세, 35세로 예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90세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40% 내외로 살아 계세요. 제가 태어날 때 기대 수명의 정의가 뭐냐면 올해 태어난 아이의 예상 수명이에요. 올해 발표되는 기대 수명이. 그럼 제가 56년 전이? 그건 55년 전이지. 네, 56세지만. 1970년생이니까 55년 전에 제가 태어났죠. 그때 발표된 기대 수명이 대부분 55세였어요. 근데 그거를 훨씬 넘겨 살고 있죠. 그렇죠. 지금 90세, 100세로 예상되고 있죠.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니까요. 지금 젊은 세대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게 이러다가 진짜 120, 130, 140 넘겨 사실 거예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이야기예요.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어요. 그렇다면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려요. 한 방에 먼저 정의라도 좀 내려보세요. 한 방에 먼저 정의라도 좀 내려보시라고. 정의도 없는데 인생은 한 방이라고 하시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인생은 무조건 길어요. 가늘고 길게 살든 굵게 길게 살든 어쨌든 인생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장기전이라는 생각을 꼭 먼저 해보셔라 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오래 일하실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인구가 굉장히 부족한 사회에 들어왔거든요. 일본이 지금 70세까지 일해요. 히다치 같은 회사는 이미 75세까지 일하는 모델로 가고 있어요. 일본이 1억이 넘거든요. 우리 5천만이에요. 우리가 몇 살까지 일하느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람 지금 80세 넘겨 일해야 되는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 잔류율이 엄청나게 높고 세계 원탑으로 1등이에요. 이미. 그래서 제가 정치하시는 분들한테도 사람한테 돈을 써라. 제발 다리 좀 그만 짓고 대형 공사 좀 그만 짓고. 왜?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 잔류율이 40%를 넘겨버렸어요. 이미 3, 4년 전에.
그리고 앞으로 50% 넘어가고 60% 넘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왜 인구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태어날 때 100만 명 훨씬 넘게 태어났거든요. 올해 21만 명 정도 태어나. 5분의 1. 네. 20만 명 정도밖에 안 태어나는 나이에서 오래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두 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AI를 부리면서 사는 사람, AI가 부리는 사람. 이게 되게 중간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바라건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AI를 잘 컨트롤하면서 살고 있고 사용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노동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사람한테 돈을 쓰고 양성을 하고 육성을 하고 교육을 중간중간마다 다시 받고 다시 잠깐만 가서 보수교육 받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저 지금 대통령 출마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한국 사회는 지혜를 발휘해서 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긴 사회에서 한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정의 자체가 불가능한 개념이에요. 그 한방과 좀 연결된 게 젊음과 돈의 함수 관계에서 현재 편향이 강한 것도 여기 좀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아니 근데 왜냐면 이건 여기선 다 젊어요. 우리 모두. 네. 뭐 56세인 저 44세인 우리 김 작가님 지금 뭐 27세인 어느 분 다 합쳐도 다 봐도 지금 인간이라면 다 현재 편향이에요. 내일 뭐 먹을래? 일주일 후에 어느 식당에서 만날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렇죠. 1년 후 오늘 뭐 드실래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을 1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1000만 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못나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리석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재의 느낌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어렸을 때는 만약에 심지어 대학생이었을 때 초반부까지도 이 세상에서 저는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난 짜장면만 먹게 해주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짜장면만 삼시세끼 먹게 해주면 난 먹을 수 있다. 예전에 그랬던 음식 지금 그렇게 삼시세끼 드셔보세요. 지옥이 오죠. 우리가 바뀐다는 걸 모릅니다. 왜? 현재의 욕구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절대 예측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미래 많이 변한다는 생각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미래 많이 변한다는 생각을. 70대이신 분이 60대 시절에 자기가 이럴 줄 몰랐대요. 80대이신 분이 내가 70대만 해도 내가 이럴 줄 꿈에도 몰랐어. 나 완전 지금 바뀌었잖아. 스타일 완전 달라졌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오히려 정상인 거예요. 이게 오히려 정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바뀐다. 많이 바뀌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바뀐다라는 걸 지금의 느낌으로 예측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그때의 미래의 나를 좀 위해 주셔야 돼요. 그때의 미래를 위해 나를 좀 미래해 주셔야 된다. 왜? 우리 중고차 딜러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있죠.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책임을 미래의 나에게 지우는 카푸어 분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미래에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지금 내가 이 차를 타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미래의 내가 더 중요할까요? 지금의 내가 중요할까요? 이거 정말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잖아요. 지금 44세인 김 작가님이 더 중요해요. 56세가 된 김 작가님이 더 중요해요. 이거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죠. 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56세의 김 작가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걸 많이 잊는 것 같아요. 지금이 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가장 정확하고도 중요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 56세가 오히려 그 56세가 된 김 작가가 44세였던 12년 전에 김 작가를 보면서 막 욕할 때 그런 욕을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정신 차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미래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56세 됐을 때, 68세 됐을 때, 그 다음에 뭐 80세 됐을 때 이때의 나를 상상해보는 습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어떻게 상상이 돼요? 좋은 방법이 있죠. 뭐 로또 같은 건가요? 오늘 너무 로또로 가면 안 돼. 내가 44세지만 56세가 된 먼저 가본 선배들 중에 꽤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44세지만 68세인 사람 중에도 꽤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왜 현재 편향에 쌓여 있느냐? 현재 나랑 똑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보다 10살, 20살, 30살, 심지어 40살이 많아서 제 부모님보다도 나이가 많은 분들과 종종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배워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느껴봐요. 여기에는 나보다 난 진짜 저런 측면은 닮아야 되겠다. 긍정적 롤모델. 반면교사도 있겠죠. 네,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살지 말자. 부정적 롤모델.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또래들만 만나는 거 되게 위험해. 그래서 나 저 사람 때문에 참 힘들다라고 하면 부정적 롤모델이다라고 생각하고도 만나시고 나와 다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싫어 라고 무작정 밀어내지 마시고 한 번쯤은 그런 데 가보세요. 근데 그런 분들 만나기 제일 좋은 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북구시 동호회. 그쵸? 예를 들자면 가구조립 동호회.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거.
새로 배우는 예, 이런 데 가보면 정말 공짜로 나보다 30살, 30년을 앞서 가본 분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나이대만 모이는 동호회도 좋지만 그 외의 동호회도 좀 네,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거 있잖아요. 뭐 음식을 새로 배운다라든가 취미를 새로 배운다든가 이런 데 가보면 요즘은 정말 다양한 제일 젊은 분이 20대고 제일 나이가 있으신 분이 막 8, 90대인 70년짜리. 저는 그분들한테 정말 많이 좋은 것들 배우고 나쁜 거를 하지 말아야 될 걸 배웁니다. 해야 될 걸 배우고 하지 말아야 될 걸 배웁니다. 저도 늘 이 자리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게스트분들 네, 왜냐면 김작가 TV에 나오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늘 그래서 교수님 오실 때마다 김경희 교수님처럼 유쾌하게 인생을 살아가. 왔을 때 항상 이런 웃음과 반겨주시고 긍정적인 것만 배우셔야 될 텐데 이게 부정적인 걸 배우시면 안 되는데 이제 꼭 가셔야 되니까 딱 질문 두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되게 와닿은 질문이라서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말과 달리 심리학자들은 김치국을 마셔야 한다고 조언한다고요. 이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미래에 뭐가 잘 풀렸을 때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동력이 안 나와서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건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네가 벌써 된 것처럼 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고. 그렇죠.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건데 부자인 척하는 게 제일 나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칫국 마시지 말라는 얘기를 부터 마시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사람은요. 그때 그렇게 잘 됐을 때 미래에 긍정적인 모습이 됐을 때를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동력이 안 생겨요. 왜 제가 그 장애인 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 선수팀 감독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대부분 우리가 4강 가는 게 잘해야 최고의 결과다. 그런데 자기 팀 선수들은 다 우승하는 꿈을 꾸고 있대요. 근데 그게 무엇이 그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우승하는 꿈을 얘기하는 선수들을 그렇게 독려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야 4강 갈 수 있는 실력을 닦을 수 있는 연습을 견뎌냅니다. 견뎌내기 위해서 긍정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칫국을 마신다는 건 척하지 말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척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은 척하지 말고 겸손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생각하고 엄청 그 모습을 즐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 겉으로 척하고 속으로는 그거 들킬까 봐 걱정하잖아요. 반대로 하시란 뜻입니다. 네. 저 오늘 부의심리학 요 책을 가지고 이제 교수님과 긴 이야기 나누면서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도 듣고 너무나 재밌는 교수님 입담도 들으면서 너무 즐거웠는데 마지막으로 독자들이 이 책을 마지막 장을 덮으면 어떤 좀 심리적 변화를 느끼길 바라시나요? 그리고 이 책이 독자분들의 삶에 좀 어떤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시나요? 돈을 너무 쫓아가거나 멀리 하지도 않고 돈을 반려견처럼 이렇게 잘 데리고 다니는 그런 의미로서 좀 지혜로운 시선으로 돈을 좀 보셨으면 하는 계기로 이 책을 썼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뜨끔뜨끔합니다. 왜요? 이거 사실 저의 반성이 담긴 책이죠. 제가 하고 싶은 아직은 다 못해내고 있는 저의 가야 될 모습들을 약속드리기 위해서 저 스스로도 하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10년 후에 제가 이제 부의 심리학 시즌2에서 이 책대로 한번 살아봤더니 저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약속을 한번 드려보고 한번 그때 이제 김작가 TV 이제 22주년 되는 건가요? 이제 지금 8주년이죠. 8주년이니까 10년이면 18주년이구나. 18주년 행사 때 제가 나와서 물론 그전에도 이제 뵐 수 있는 기회가 많겠지만 부의 심리학 쓰고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책대로 살아보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실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교수님 더 행복하신지 제가 얼굴 표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는데 이 책 제목이 해외 도서랑 굉장히 좀 비슷하네요. 돈의 심리학. 돈의 심리학. 뭐고 나오죠? 그렇죠. 뭐가 나오죠. 그건 진짜 돈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버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야 돈도 잘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돈을 벌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인생도 우리 인생에서 마땅히 행복을 누려야 되는 존중받아야 되는 시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돈에 관해서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힘드신 분이 있다면 이 책 보신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더 잘 버는 방법은 없더라도 여러분이 돈에서 받는 스트레스 불안감을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김경희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